지금까지 제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놓쳐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요. 항상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저는 자부해요. 미국은 조만간 경기 후퇴가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터질 가능성이 최소한도 90%는 된다. 해모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장님을 처음 뵀던 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사실 이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금융위기를 좀 크게 우려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전망은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놓쳐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요. 항상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저는 자부해요. 다만 그 시기만을 제가 못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터질 가능성이 최소한도 90%는 된다. 저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런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금융위기를 여러 차례 예측하고 맞추셨었는데 그 시기가 사실 조금 앞서간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폭탄이 터지는 거야? 이렇게 조마조마하다가 안 터지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좀 나가면은 그때 이제 좀 위험을. 사실 미국은 2022년 상반기에 이미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당시에 미국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두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이제 리세션이라 그러거든요. 경기 후퇴라 그래요. 이 경기 후퇴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이게 당시에 미국이 금융위기가 진행됐었는데 미국이 거기에 그야말로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쳐요. 미국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걸 경제 성장을 역전을 시켜요. 그래서 3분기에는 3%, 4분기에는 2.6% 성장으로 되돌려놔요. 그 정책이 뭐였었냐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한번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제 이론에 따르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겠어요? 당연히 기준금리 낮춰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촉진시켜야 돼요. 이게 경제학이 가르치는 바예요. 근데 미국은 정반대 정책을 펼쳐요. 1분기 마이너스 1.6% 성장률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때부터 연준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요. 평소에는 0.25% 조정하다 0.5% 끌어올리기도 하고 0.75% 끌어올리기도 하면서 과감한 정책을 펼쳐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를 강세로 돌아서게 만들어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이게 경제학 이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일단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 금리보다 더 높아지니까 다른 나라 저축들이 미국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그리고 당시에 진행되던 금융위기를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그걸 차단해내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거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미국의 국내 저축 빼앗긴 나라들, 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 미국으로 흘러갔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되고 이게 신용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키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 2022년도 하반기에 경기가 급속하게 후퇴하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면서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나라들은 제3세계의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그동안에는 그 외자 도입을 통해서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경상수지가 적자니까 그걸 그 외자를 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입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까지 이제 미국으로 빨려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었잖아요.
그 인도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섬나라 있잖아요. 거기를 비롯해서 레바논, 뭐 이집트, 헝가리, 튀르키예 또 중남미 몇몇 나라들 아주 심각하게 외환위기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지금도 그 제3세계 국가들은 50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지금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 미국만 홀로 지금 그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되겠냐는 거죠.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지난해 성장률 3.1%잖아요. 선진국 중에 어느 나라도 그 실적을 못 따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실업률도 3% 초반대여서 거의 완전 고용이나 다름없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1%로 떨어져 있고 또 다우지수는 그 이제 4만을 넘고 S&P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 그런 호황이 미국 홀로 누릴 수 있는 호황이냐고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들어서 누리는 호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메랑을 반드시 맞게 돼 있어요. 실제로 1980년대 초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981년도에 그 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 늪에 빠지거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는데 미국은 그때 플러스 성장을 해요. 근데 1982년이 되니까 그 부메랑을 맞아서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지금 미국은 조만간 경기 후퇴가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통 그 부메랑이 다시 돌아올 때, 즉 플러스 성장을 하던 게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뭐 현상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 그 세계 경제라는 것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미국도 홀로 그 경제 번영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 많은 그 소비재들을 수입하고 있고 또 많은 그 재화들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수입도 원활하지 못해질 뿐만 아니라 수출도 원활하지 못해지게 돼요. 그럼 국제교역 쪽에서 이 축소 재생산이 일어나면 내수도 당연히 위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도 조만간 경기가 하강으로 돌아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경기 호황이 최고조에 올라가요. 그리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이것도 그 붐을 이루면서 거품이 계속해서 커져요.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저는 분명히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봐요. 이게 미국의 주가지수가 기업의 경영수지 호전으로 그 이룩한 성과라면 그거는 높이 평가해 줄 만해요. 근데 최근을 보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테마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그 호전되고 그랬어요.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 붐이 이루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잠시 이렇게 그 주춤주춤 할 때 2022년도에는 배터리,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테마가 이게 부상을 하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호조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최근에 20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AI가 지금 초강세잖아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몇 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과연 AI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요. AI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는 지금 이익이 아주 커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AI용 반도체를 가져다 쓰는 업체들,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만큼 이익을 AI로 인해서 더 크게 벌게 될 수 있나? 그게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수요처에서 그런 경기 호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익이 호전되지 않으면, 그러면 AI 반도체 수요도 지금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AI가 오히려 주식시장을 이렇게 그 거품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AI는 한계가 명확해요.
지금 AI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면만을 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AI 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 한계도 같이 인식해야 돼요. AI는 인간이 이미 개발한 원리, 그 데이터, 그리고 그 정보를 학습을 해요. 인간이 앞으로 개발할 원리, 데이터, 정보는 학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AI가 만능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만능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지금 AI 열풍을 일으켰던 그 바둑 AI 있잖아요. 알파고. 예. 미국의 그 컴퓨터 전문가가 이 아마추어 한 5단 실력이래요. 바둑 AI 그냥 무참하게 깨는 걸 보여줬잖아요. 우리나라 프로 기사들도 방식으로 최고의 그 AI 바둑을 지금 패퇴시키는 그것도 시연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마치 지금 AI가 뭐 인간을 대체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강 AI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강 AI가 되기 위해서는 연산 기능은 물론이고 음성 인식 기능, 또 이미지 인식 기능, 또 문장 인식 기능, 감각 인식 기능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통합된 알고리즘으로 AI가 작동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요새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소위 생성형 AI라는 챗GPT, 이거는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최소화시켜서 문장인식 알고리즘과 통합시켰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AI에다가 중복합문 2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알고리즘을 최소화시켰으니까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이게 만약에 음성인식 풀 알고리즘과 문장인식 풀 알고리즘을 합쳐놨더라면, 통합시켰더라면 현재 수준의 컴퓨터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쪽을 최소화시킨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이미지 인식과 문장 인식 알고리즘을 또 통합시키는 노력이 있었고 성과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쪽을 최소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문장 인식, 감각 인식, 이 알고리즘을 모두 다 통합한 알고리즘이 개발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현재의 컴퓨터 성능으로 그걸 작동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제 아무리 최첨단 컴퓨터도 그거 작동 못 시켜요. 알고리즘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AI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AI 전문가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AI는 그동안에 3차례의 빙하기를 거쳤다. 1950년부터 30여 년 동안 빙하기가 있었고 80년대에도 10여 년 동안 그 빙하기가 있었고 또 그 뒤로도 2017년까지 7년 동안 빙하기가 있었지 않냐. 여러분들이 AI를 지나치게 부풀려 놓으면 이게 결국은 그 기대를 AI 성능에 충족을 못 시키면 실망은 그만큼 커진다. 그러면 또 빙하기가 올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자제하시고 우리가 꾸준히 점진적으로 AI가 경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AI 만능이에요. AI 소리만 나오면 주식은 폭등을 해요. 그렇죠. 이건 전형적인 거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는 그 거품이 꺼지기 직전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투기적 거래가 아주 커지는 거. 거품이 최대한 커졌을 때 붕괴되기 직전에는 투기적 거래가 엄청 강해져요.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럼요. 특히 서학개미라는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3, 4배는 양해도 안 차는 것 같아요. 옵션이나 이런 걸 활용하면 100배까지도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투자하고 있다고요. 오르면 그만큼 이익을 보죠. 내려가면 100배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제발 그런 행태에서 좀 벗어나서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미국 주식시장은
거품이 한껏 부풀어 있고 어떤 트리거만 발생을 하면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그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거용 부동산도 지금 거품이 지나치게 커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부동산도 꺼진다. 제일 또 심각하게 보는 게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연준 의장이 그랬잖아요. 기준금리 연내에 내리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구두 정책이에요. 실제로 내릴 것 같으면 기준금리 내릴 때까지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미리 얘기하면 그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단 말이에요. 미리 반응을 하니까. 실제로 낼 때까지는 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했다는 얘기는 그 이면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기준금리 낮추잖아요. 그럼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요. 그렇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했던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했던 금융자본은 미국을 떠나요. 그럼 유동성 수축이 되고 이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교제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진행돼요. 거의 즉각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준금리 못 낮춰요. 그것 때문에. 아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까지 떨어졌잖아요. 충분히 떨어졌잖아요. 앞으로 2%로 떨어질 수 있어요. 2% 떨어지면 기준금리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미국은 지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아요. 또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더 높아요.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미국 연준이 장차 기준금리를 낮춰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기대 심리가 충족이 안 되면 당연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금리가 단기금리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금융기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국채, MBS 이런 채권 가격이 폭락하게 돼요. 폭락하게 되면 어느 금융기관인가는 파산 지경에 놓이게 되고 또 그게 다른 은행들로 전염이 되면 금융위기는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의 앞으로의 그 어떻게 갈 것인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는 하는데 연내에 지금 실질적으로 원래라면 진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거였으면은 말을 안 하고 그렇죠. 바로 이제 실행으로 즉각적으로 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이런 발언을 이미 작년 하반기에 했잖아요. 근데 지금 3월인데도 아직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물가 상승이라는 요인을 또 말을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3월에 하는 거 아니야? 했다가 4월에 하나? 5월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이렇게 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단계인데 이러다가 진짜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치면 기존에 이제 발생했던 거품이 한 차례 좀 터질 만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호전되면 적자 규모 크게 줄어들면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 이것도 가정이 있네요. 근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그동안의 달러 강세 때문에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2023년도에는 특이하게 경상수지 적자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GDP의 경상수지 적자가 2.6%에서 계속해서 증가해서 2023년도에는 달러로 9천억 달러 이 정도, GDP에는 3.7% 정도까지 커졌었는데 지난해는 약간 줄었어요. 근데 올해도 더 줄어든다면 기준금리 인하해도 상관없어요. 달러가 그만큼 덜 나가니까 해외로.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가능성이 몇 %일까 이것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경상수지 이 동향을
그 열심히 살펴야 미국 경제의 향후 동향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미국 경상수지 그 동향을 좀 유심히 살피실 필요가 있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갑자기 커졌다. 그러면 위험 신호로 보시면 돼요. 적자가 너무 커졌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한다.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예. 근데 반대로 적자 규모가 점점 줄면서 오히려 호전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오히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저는 10% 미만으로 보니까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트리거가 될 만한 경상수지에 대한 동향을 먼저 체크를 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미국은 이제 세계 각국 정부가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경제 지표는 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자꾸 늦춰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경상수지 적자도 좀처럼 발표 안 해요. 공개적으로는. 그렇군요. 지난해처럼 줄었으면 발표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발표 못하는 게 아직은 그 규모가 제법 큰 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